채널을 듣기 시작한 건 조금 쉴 수 있는 때였기에 이렇게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 일을 써볼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때에는 남편도 있었고 아이도 있던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사실은 굽이굽이 힘든 길이었어요. 결혼 후 3년이 지난 후 제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암 진단을 받았고 만삭의 배를 안고 병원에 입원했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본 것처럼 아픈 환자들은 힘도 없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아니면 저희 남편이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발하고 전이 되어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지 남편은 늘 저에게 온갖 짜증을 풀어부렸어요.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수유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심지어 병실에 있던 가습기도 바닥에 던지며 말이었죠. 혼자 있는데 등을 따지고 배는 부르고 나 혼자 불편할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왔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애도 사실 내가 아니라고, 늦게 온 게 아니라 병원에서 태아 감시를 위해 바로 왔다고, 그리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라고 속상하게 느끼면서 나 정말 못 믿겠으면 검사를 받아봐. 그러면 알 수 있잖아. 아, 진짜 몸도 힘든데. 너 지금 한숨 쉬지 않을래? 지금 아픈 건 난데 왜 세상이 힘든 척하고 그래? 내가 나보다 힘들어 난 다 죽어가고 매번 토하고 심지어 발톱도 빠지고 있는데 넌 퉁퉁 부은 얼굴로 푹 쉬고 온 거 티나 날까? 내가 안 일하겠다고? 푹 쉬고 왔다니 애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병원에서도 다 됐다 알아? 알았으니까 화내지 마. 새끼 핑계 대면서 병원 간호는 안 할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애 새끼라. 애 아빠라는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말을 하냐? 내가 틀린 말한 거야? 난 애보다 부부가 먼저라고 생각해 입장 바꾸면 당신이 암에 걸렸다 해도 애보다 당신 위주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알았어. 애가 먼저라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부모가 없이 애가 태어난다 막말로. 애는 또 나오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이 이게 최선이에요. 난 내가 꼭 암에 걸렸으면 좋겠어. 그럼 이게 최선이라는 말은 짓거리가 힘들 거예요. 내 입장이 되어봐야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한 걸 알죠. 매일 기도할 테니 너도 꼭 같은 병에 걸리도록 해달라고 애정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말들, 가시가 잔뜩 박인 욕설까지 저는 늘 들어줘야 했습니다. 아파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니 막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 자신을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남편의 가족들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제게 받겠다는 겁니다. 돌아왔구나. 약간의 미안한 표정은 있긴 했지만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이 없이 매번 제 얼굴만 봐도 얼굴을 찡그리며 말씀하셨어요. 넌 또 얼굴이 제법 좋구나. 어쩜 볼 때마다 피부에서 번들번들 광이 나니 나는 내 아들 생각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 넌 태평하게 잠이 오지 않아.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손자도 아니고 딸 하나 달락 낳아놓고 내 아들 병원에 처박아 두고 좋은 것만 혼자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 아들한테 잘해. 너 아니었으면 쟤 저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옛말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너랑 결혼하고 저꼴 난 거 아니냐? 우리 집에 누가 암이 있어? 외가도 친가도 누구 하나 암에 걸린 인간이 없는데 내 아들만 그런 것은 필시 집안에 화근이 있어서 그런 거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멀쩡하고 건강해서 병원 한 번 안 가던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억지는 내가 풀리는 게 억지지만 얼굴을 하고는 관으로 한이 병이 재발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야?
하느님 부처님 울고 빌면서 절에 가서 108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박복한 년이 우리 집한테 끊어버리겠구나. 일주일에 6번이나 물건을 던지며 폐악을 부리는 남편을 만나면 박복한 년 소리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그마치 5년을 그렇게 했지. 살았다고요. 저는 30대를 지나 40대를 앞둔 시점에 남편의 상황은 뒤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온몸에 퍼진 암 때문에 머리카락은 둘째 치고 손톱과 발톱까지 빠져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건을 던질 힘조차 없었지만 여전히 제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도 숨이 가파르게 나가는 목소리로 제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너 나 죽고서 다른 남자 만나면 진짜로 귀신 되어서라도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내 보험금으로 잘 먹고 살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험금이 그만큼 많은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신이 남긴 것은 빚뿐이에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 명의로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모두 빌려왔어요. 그걸 가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빚이 남으면 남게 되었다고 그건 잘됐네 너만 잘 살면 괜찮겠지만 이 모양 보기엔 못 보겠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눈을 닫거나 눈을 못 뜨고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을 때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날 살아서 너도 암에 걸려 고통받고 해보았으면 좋겠네. 그럼 내 심정을 알겠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너를 저주할 거야? 내가 뭘 공리하고 무슨 계산을 하고 있을지 속으로 후련 정도 하겠지. 아니야 겉으론 착한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빨리 죽어서 끝나길 기도할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날 쫓아와서 죽으라고 오나와 아무래도 뒤를 따라주고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최악이야. 나는 뭘 참료 강어지지만 정말 날 사랑하는 거면 애가 함께 죽어야 하는 건 아니야. 정말 미친 것 같아 그만 말하자. 말자. 너는 잘 사는 꼴을 못 봤어. 살아도 지옥처럼 살아봐. 나처럼.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애랑 같이 따라. 죽어라. 이게 유언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니? 습관처럼 늘 제게 퍼붓던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 뒤에 발작이 와서 호흡기를 막고 다시 며칠 뒤에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 죽음에 대한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에게 살인자 취급을 받았고 사망보험금도 빼앗겼어. 뻔하다 실제로 장례식장을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가 남편을 죽인 것으로 생각할지도 몰라 정도였어. 사망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죽인 살인마 취급을 받으면서도 저는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 어차피 그걸 다 한데도 남은 빚이 더 있어? 많았죠. 그간에는 남편 밑으로 들어간 병원비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보험금은 다 많았습니다. 수년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 여기저기 갚고 난 뒤에도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빚이 남아 있었어요.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참 고단했을 텐데 돌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빚을 갚아 나가는 생활을 해야 했죠.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 때로는 50만 원도 갚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아이가 아플 때는 다시 돈을 빌리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2천만 원 정도를 갚을 수 있었어요. 기대할 수 있는 친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로지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제 팔자에 무슨 연애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딱 잘라서 싫다고 했죠. 따뜻하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기에 더욱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질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 곁을 지켰죠. 찾아오거나 만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문자로 수시로 제 안부를 묻곤 하는 정도였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 생일을 챙겨주었고 제 딸에게도 참 잘했죠. 어느 날 딸이 제게 묻더군요. 엄마, 왜 아저씨랑 결혼 안 해? 저는 놀라고 당황해서 되물었죠. 뭐, 우리 딸, 혹시 아빠?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빠는 싫어. 응, 아빠는 싫어. 매번 화만 내고 그때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당시에는 어린 나이라 다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딸은 죽은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로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아빠는 싫은데 아저씨가 아빠인 건 좋다는 말이야. 아빠가 아빠인 것은 싫고 아저씨는 좋으니까 엄마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그 말이 기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이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 건 아니고요. 좀 더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것도 고마웠고 무엇보다 저 역시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까진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만남이 있고 얼마 뒤에 그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이 싫은 건 알겠어? 그래도 이런 만남이 아이한테 더 혼란을 줄 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고, 그래도 아직은 빚을 일단 다 갚고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도울게.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어? 아니,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왜 그런 생각했는지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한테도 틈은 좀 주면 안 될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나도 좀 기대고 힘들다고 말하지. 너무 불공평하잖아. 응, 그 사람은 성격도 바르고 부지런하고 책임감도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제게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아마 그 모습이 저를 선택하게 한 이유 중 하나이고 서로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일상적인 관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면 항상 제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돈에 대한 강박증이 조금 심했는데 자식에게 키워준 값어치를 다 갚으라고 했었어요. 또한 생일에 선물을 주면 돈으로 바꿔오라고도 했던 정도였죠. 그래서 어떻게 위안을 주어야 할지. 결혼 후에는 결혼 전보다 아예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키워준 돈 5천만 원을 거절하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는 자주 연락을 했지만 최근에는 누나와 문제가 생긴 후에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대신 약간의 용돈을 준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결혼을 더 꺼렸고 그의 입장은 재혼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울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또한 이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결혼은 했지만 서류상으로만 합의를 했다가 생각보다 가족이 아주 호의적이었고 구성은 특이하지만 저와 제 딸, 남편, 시어머니가 만나 식사를 할 때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예쁜 분이 계셔서 그랬구나. 덕분에 손녀도 덤으로 얻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구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좋게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예쁜 분인데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별을 했다고 병수발을 들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으면서요. 제 남편도 암으로 보내버렸잖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시겠죠. 암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병들게 해요. 그렇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잘 지내봐요. 제가도 잘 할게요. 응, 솔직히 너무 의외하셔서 놀랐어요. 결혼 반대도 아니신데요. 잘 지내보자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면서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제게는 유별나게 잘 대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잠깐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고 시간이 좀 더 흐르자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누나랑 절연하고 깨달은 게 많은가? 그래서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은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충격을 받아서 변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나한테나 우리 딸한테는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보기가 힘들 정도야. 그러니까. 난 결혼하면 어머니가 당신한테 돈 이야기 먼저 할 줄 알고 긴장이 바짝 했어. 머리가 둘이니까 두 배로 받아야지 하실 분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시면 나도 저렇게 할까 생각했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당신은 진짜 몰라서 그래? 예전에는 정말 심했어. 아버지 돌아가신 뒤부터 돈돈이 하시는 거, 누나랑 나나, 그것도 다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맞춰드렸어요. 효녀인 누나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절을 했겠죠. 평범한 용돈을 바라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를 물건 취급했었으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본 돈은 모두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물론 지금은 안 그러셔서 너무 좋지만 말이야. 그럼 이번에 누나랑도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엄마잖아.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어머님이 우리의 학교 끝나면 대신 봐주신다고 했고, 가끔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주셨고, 우리 집에 오셔서 청소까지 해주시기도 하시고,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난 예전 일은 몰라도 어머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게다가, 그럴 뿐만 아니라 누나는 얘 값을 달라고 했다가 300만 원을 요청했다가 그만뒀어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핑계로 연락해 보는 것도 좋지요.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그때 저는 약간의 강박 비슷한 게 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거였죠. 하지만 막상 신이와 연락이 다 처음 마주했을 때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연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싫어하고 있었죠. 실제로 쟤를 보자마자 신우이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충고할게요. 착한 며느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작은 일이라도 부탁하지 마세요.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도 되니까. 그쪽 시어머니 하죠. 그쪽 시어머니 사이코인데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그중 하나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게 어머님 예전이랑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시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이 많이 반성하고 계신다는 거요. 이봐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여자가 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불쌍해서 도와주러 나간 거예요. 난 내 동생이랑도 안 만나요. 결혼식도 안 간 거 보면 모르겠어요. 내 동생은 그냥 엄마가 불쌍하고 가엾고 돈 문제로 괴로워하는 게 아닐까 믿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여자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변하고 깨닫는 게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 정도 간단한 말도 아니에요. 그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요. 난 분명 경고했어요. 나중에 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너무 찜찜한 말이었지만 남편은 그냥 내가 쌓인 게 많아서 그랬을 거라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감사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딸이 몸이 약해서 자주 병원을 오가는 일이 많았는데 모든 간병을 시어머니가 해주셨기 때문이었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다쳐서 오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계속 주의를 기울였지만 매우 활발한 아이를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아이를 혼낼 때도 시어머니는 늘 제 딸 편에 서서 말했죠. 너 속상한 건 알지만 아이들은 원래 이러면서 자란다. 내가 바짝 붙어서 병원 간호도 하고 잘 달래줄 테니 응, 넌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그래도 제가 있어야죠. 속상한 모습 보면 내 손녀 마음 아파서 안 돼. 내일 퇴근하고 들러 정말 죄송해요. 제게 주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에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당연히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야 했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진해서 용돈을 주기도 했고요.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남편과 다정한 시어머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까지 우리는 어느덧 시간을 맞추어서 여행도 다닐 정도로 가까이 지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근 중 전화를 받았을 때 저를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충분했어요.
차라리 제게 욕설을 하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있던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고통으로 인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것은 다름없이 제 딸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도 솔직히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제 딸이 누워서 기피가 없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흔들어도 깨우지 못하면 평생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를 깨우기 위해 또 흔들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내려 애쓰면서 발작을 했어요. 몇 번 기절하다가 깨어도 꿈이 아닌 현실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 딸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남편은 이런 나의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나 무서워. 제발, 제발 죽지 마.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제발. 삶의 미련도 의지도 없었던 저였기에 솔직히 언제라도 떠날 준비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갑작스런 죽음에 드는 의문을 뒤로 할 수는 없었어요. 사고 장소는 한 건물의 옥상이었고 높이는 4층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높이는 낮은 편이었죠. 보통 실수로 떨어져도 다리가 골절하거나 팔이 다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마치 죽으려고 한 사람처럼 머리부터 떨어졌고 그건 아무래도 앞뒤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실성한 사람처럼 딸의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친하게 지냈던 아이에게 연락해서 부모님과 함께 만났어요. 아이도 충격이 큰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몇 가지를 알려줬죠. 이상한 건 없었는데 돈을 얻어 늘 얼른 자라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분식집에도 안 가고 저는 그 말에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늘 딸에게 넉넉한 용돈을 줬기 때문이었죠. 그건 남편 역시도 그랬고요. 오히려 너무 과하다면 몇 번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돈을 빼앗기거나 나쁜 친구들이 있던 건 아닌가요? 아니요. 인기가 많았어요. 성격도 좋아서 선생님도 늘 칭찬만 했고 괴롭히거나 했으면 저도 알았을 건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망설이자 저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괜찮아. 작은 거라고 해도 뭐든 말해주면 좋겠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라서 내가 듣고 판단해도 되니까 일단 말해보렴. 몇 달 전에 자전거로 사고가 났을 때요. 그때 좀 이상하게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제가 돌아가자고 했는데 엄청 표정이 무섭게 바뀌더니 돌진하는 걸 봤거든요. 뭐 눈빛도 그렇고 입술도 꽉 깨물고 있는 상태였어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는데 더 말을 하려던 딸의 친구를 제지한 건 그쪽 부모님이었다. 자신들의 딸이 괜한 말을 해서 오해가 생길까 봐 단속하는 거였죠. 같았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올까 봐 염려되는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저도 크게 와닿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딸이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책가방에서 수상한 숫자들이 적힌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휘갈겨 쓴 것 같은 글씨, 마이너스가 있는 숫자들이 차례로 나열이 되어 있었죠. 몇 번을 봐도 해석이 되지 않아서 저는 단순한 수학 문제인가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정말 사고인가 아니면 자살 혼자 속으로 절망하며 아이의 장례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신우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울음을 삼키는 건지 벌거숭이 달아오른 눈으로 저를 보다가 무릎을 꺼지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서글픈 목소리로 다가오는데 솔직히 놀랐어요.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사람이기에 그런가 하고 손을 흔들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바로 말을 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데요? 그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해요. 아이는 안 살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맞아요. 보험이 확인해봐요. 급하게 남편이 달려와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자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단순히 억지로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게 제가 옳게 읽고 있는지
마음으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놓지 않은 보험이 무려 5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것도 상해와 사망 관련 특약만 잔뜩 들어 있었고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딸의 수첩에 보험 지급액이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처리된 그 금액만큼 말이죠. 더구나 놀라운 건 통장은 또 제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이 입금되었고 그와 동시에 돈은 다른 곳으로 인출되었다고네. 바로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도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냐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통장 기록을 확인했다. 보험금 내역도 뽑아봤다고 말하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한숨을 짧게 쉬고 제 손을 뿌리치셨고 걔 친부가 아이라며 그래서 좀 드러났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면서도 촌스럽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틀리니 너도 죽은 내 남편 병소 바란다고 고생했고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내가 미리 대비를 한 것이 그렇게 멱살 잡힐 일이야. 어딜 감히 시어머니하고 소리를 질러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가 잘못인지 했다면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요? 제 명의 통장은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요? 요즘은 민증 하나만 있어도 휴대폰을 개설할 수 있고 휴대폰이 있다면 통장도 쉽게 개설이 돼 내가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몰래 만들었다더니 그래서 내 아이가 다친 걸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보험금을 내는데 그 정도도 못하느니 참, 이래서 잘해줘도 문제야. 선을 모르고 넘어오는 것들이 문제지.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우리 까놓고 말하자. 너 시집 갔을 때 혼수를 제대로 해왔니? 아니면 뭘 해왔니? 멀쩡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몸으로 아니지. 너 비도 들고 와서 내 아들 돈으로 해결했지? 그게 80인. 그렇잖아 1580만 원. 그때 소름이 끼치면서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숫자는 딸아이의 수첩에 있던 가장 첫 번째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간 금액은 보험금 일수와 일치했고 자잘한 나머지 금액은 저와 남편이 준 용돈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죠. 당신이 내 딸한테 그 돈 갚으라고 했구나. 그렇지.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는데 저는 눈이 뒤집혀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배도 찼죠. 그때 마음은 정말 죽이고요. 저는 실은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 것이었으면 수십 수백 번이라도 찌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때리고 있었고 그러는 도중 몸이 들리면서 떨어졌어요. 어느새 남편과 시누이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식들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는 척 연기를 시작했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처지를 겪어야 하나. 하나뿐인 손녀에게 보험을 들어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야. 얘 생부가 암으로 사망한 것 때문에 들었는데 그것이 죄인가? 그리고 소액의 보험금 때문에 끝까지 싸울 거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애에게 용돈도 주고 싶은 거 사주면서 그렇게 애를 중요하게 여겼었어 돌봤는데 막말로 내가 사망보험을 가졌니? 아니지. 그건 신청도 안 했어. 내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장례식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보였으니 말을 못한 게고. 그런데도 결국 나를 원망하고만 해. 나도 손녀가 죽어 마음이 아파. 그래 그냥 내가 죽어야 하지. 내가 죽었어야 했어 하는 거야. 그 말만 들으면 저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유품 속에 적힌 숫자만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게 증거가 없었어요. 반면 딸이 죽은 것에 홀려 나태하게 날뛰는 저는 미친년이 가까웠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도 놀랐고 신우의 눈도 2배는 커져 있었죠. 결부터 후까지 저는 남편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듯 이를 드러내며 말했죠. 누나한테 이야기 들었어?
내 조카한테 비슷한 짓 한 거 들었다고? 어쩌면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해. 내 딸이야. 내 딸이었다. 시어머니는 라면서도 남편에게 악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너 지금 날 때렸어? 감히? 아파? 아파야지. 마음 같아서는 주먹으로 치고 싶은 거 겨우 참았어. 당신 같은 게 내 엄마라는 게 예전부터 싫었어. 알아? 매번 돈돈 그 놈의 돈 타령. 근데 그 짓을 자식들한테 못한다고 네? 딸에게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당신은 악마야. 악마가 딸을 좋아하는 피에 한 방으로 섞였어요. 가족이길래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옥상에서 떠밀어 버렸어. 지가 뛰어내리는 거야? 모자란지 엄마 대신 갚겠다고 그런 시어머니는 본인이 분해열결에 말을 꺼냈다는 걸 인지하고 본인의 입을 양손으로 막더군요. 그들은 남편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가구 전부 부셨고 신우는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헌데 유리잔이 날아들고 화분이 깨지고 가구가 부서지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날? 신고라도 할 거니 증거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보험 사기 그걸로 뭐 하는데 내가 했어? 걔가 했어. 그리고 난 너희 엄마야. 너희를 낳았고 길렀고 그러면 날 부양해야지. 요즘 부양 안 하는 것도 죄야? 고소하면 다 되거든. 내 젊은 시절 다 끝났고 너희들이 내 생명력을 쪽쪽 빨아먹었는데 그냥 모른 척한다. 난 너희들 회사까지 다 찾아가서 쉬도할 거다. 저를 안고 있는 신이의 몸이 아주 가나게 떨리더니 결국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더군요. 그러고는 정말 주먹으로 얼굴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놀란 시어머니가 손톱으로 핥기, 그 손을 물기까지 하면서 엉겨붙어서 몇 번을 더 때렸고 이윽고 피떡이 된 시어머니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말했죠. 내가 애를 낳아보니 알겠어.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알았지만 노력과 애정이 필요한 줄 알았지만 근데 아니었어.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란 사람은 그것도 못 해줬어. 그냥 당신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부양하지 않아. 대신에 나랑 내 동생은 기다릴 거야. 당신이 아프면서 죽어가는 나를, 나이 들어 거동도 못하는 나를, 그때 우리가 똑같이 돌려줄 거야. 부양고소해서 부양해달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때리고 학대하면서 부양해줄게. 기대해. 차라리 죽고 쉽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 내 어린 자식한테 그 짓을 할 때 어린 몸에 뜨거운 물을 때리고 부양하겠어. 살점에 5촛불이 있을 때, 보험금을 타일 때, 그때 당신을 끝내야 하는데 내가 엄마라고 정을 둔 것은 확신이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며 몸을 벌벌 떨면서 말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이빨이 빠진 것 같다면서 바닥을 구르더니 자신의 자식들과 그보다 어린 손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아픔에 죽겠다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정말 악마와 같았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처럼 느껴졌고 일단 그 뒤에 남편과 신우는 저를 대신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저와 시어머니는 어떤 관계도 아니었기에 적어도 보험 사기로 고소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딸의 죽음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은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힘들다는 조언을 받았지 의혹이 증언을 했지만 그건 역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시름에 빠졌어요. 남편과도 그 정도에서 별거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려고 했더군요. 바로 얼마 전에는 딸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당에 함께 다녀왔어요. 거기서 문득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저주가 떠올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중얼거리며 물었어요. 전 남편이 정말 내 딸을 데리고 간 걸까? 전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나는 박복해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랬더니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이미 바닥에 떨어진 화살을 왜 굳이 주워서 가슴에 꽂으려고 해? 그러지 마. 우리 딸이 들으면은 얼마나.
슬퍼하겠지. 그 인간이 우리 딸이랑 같은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 우리 딸은 천국의 좋은 자리에 있을 거야. 너무 빛나고 예쁘고 착한 아이라서 행동이나 죽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더라. 사실 지금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여자의 아들과 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난 남편이 가였다. 용서를 빌고 남편은 저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벌써 딸이 기이 가까워지는 데에 대해 말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쩌면 딸이 계속 살게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겁니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만 더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주 조금만 더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딸의 곁에 가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또 내 딸의 엄마로 살고 싶거든요. 끝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글을 쓰면서 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각이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글을 쓰길 잘한 것 같아요. 많은 조언과 응원, 제 딸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썰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슴 아픈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